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6일 새벽이 됐습니다. 준우책입니다. 이재명이 어제 그러니까 5일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일을 제대로 못하면 혼을 내서 선거에서 바꾸고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 만큼 심각하다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고 대의정치다. 이게 누굴 두고 하는 말일까요? 이재명은 어제 인천 강화 우체국 앞에서 열린 10월 16일 강화군수 재선거 지구뉴스에 참석을 해서 끌어내려야 한다, 이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말해도 안 되면 징치해야 하고 징치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한다. 말하자면 윤석열을 탄핵해서 끌어내려야 한다는 선동을 한 것입니다. 왜 그는 이렇게 되었을까요?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가 있죠. 그 선고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거나 벌금 100만 원 이하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것을 이재명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도 변호사이니 말입니다. 그 다음 11월 25일 위증교사 사건 선고가 있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3부 사건입니다. 그 선고에서 자유형, 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도 이재명은 잘 압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지금 막다른 골목에 몰리는 것입니다. 이러니 그가 기대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천재지변,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바뀌는 것입니다. 조국이 3년을 일하면서 윤석열을 끌어내리자고 선동하는 것도, 이재명이 어제 도중에라도 끌어내리자 이렇게 선동하는 것도 자신들이 살기 위한 아주 좁디 좁은 구명의 바늘구멍인 것입니다. 이재명은 어제 인터넷에서 아주 재밌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일하라고 월급을 주고 권력을 맡겼는데 여러분을 위해 권력을 쓰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배를 채우고 범죄를 숨기고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데 쓰면 안 된다. 이거요. 정말 글만 읽어보면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인지 도대체 알 수 없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 같은 사람이 솔직히 이재명에게 해야 하는 말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자, 대한민국 국회가 지금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국회는 오래전부터 민의의 전당 역할을 포기했습니다. 제가 너무 심한 말을 하는 겁니까? 전 세계 문명국에 과연 이런 국회가 있을까요? 예컨대 다수의 폭정, 이걸 tyranny of the majority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다수의 폭정은 의회주의가 처음 대두됐던 민주주의 초기에 존 스튜어트 밀 같은 많은 사상가들을 괴롭히던 문제였습니다. 이 다수의 폭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민주주의의 가장 어두운 구석이다, 이런 얘기들을 했죠. 그런데 현대 대중민주주의 시대, 이 정당민주주의 시대에 이처럼 노골적인 다수의 폭정을 우리가 목격하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건 과거 민주주의 초기의 문제였죠. 민주당과 문재인은 처음부터 다수의 위력이 곧 민주주의의 요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내도록 그랬습니다. 야만 민주주의라고 할까요? 그들은 자신을 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검수완박법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그랬죠. 이재명과 문재인을 보호하기 위해 검수완박법을 만든다. 그때 신문을 찾아보십시오. 아주 노골적으로 한 얘기들입니다. 게다가 공수처를 만들어 또 다른 통제 장치를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재인의 민주주의였습니다. 결국 검수완박법을 마지막으로 통과시키며 문재인은 국무회의 시간까지 변경을 해가며 이를 공포했습니다. 21대 국회는 정말 처참한 국회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2대는 더합니다. 권력을 가지고 싶어하는 자들이 세상을 농락하는 구판이 된 지 아주 오래입니다. 11개 혐의로 지금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은 물론 2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조국과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황운하도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구명을 위해 21대 국회에서 이미 폐기됐던, 재표결에서 폐기됐던 최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밀어붙였습니다. 재발의를 한 겁니다. 그들에게 민생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재정을 허물어 두당 25만 원씩 돈을 주겠다는 포퓰리즘 정책만 지금 유령처럼 야당을 배회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민생이 무엇인지 아마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겁니다. 노동계획을 해서 노동유연성을 확보한 다음
일자리를 늘려가야 한다는 것을 왜 우리 야당은 모르는 걸까요? 지금 여야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정착된 1987년 이래 87 체제 이래 가장 추악한 모습을 보이는 중입니다.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특검과 그리고 탄핵 소추만 남발되고 있습니다. 이게 국회인가요? 여당도 철학이 빈곤하니 오직 김건희 리스크를 방어하는 데 골몰할 뿐 대중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가 욕을 듣더라도 국민에게 땀과 희생을 요구할 때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두 박수 받는 것만 좋아하니 대중을 만나면 셀카놀이 하기에 바쁜 것입니다. 이러니 여야 모두 정치 지도자로 불리는 자들 가운데 지지도가 반대를 압도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부터 이재명, 한동훈 대표 그리고 대권 여론조사에 이름을 오르내리는 이들은 모두 지지자들보다 반대자가 2배를 넘습니다. 정말 기이한 현상이라고 할까요? 말하자면 대중의 신망을 받는 사람은 우리 정치판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찬반 투표를 벌인다면 대중을 이끌 사람은 지금 현재 아무도 없다는 말이 됩니다. 왜 우리는 리더를 가지지 못하는 걸까요? 무엇보다 정치적으로 대중을 이끌 자기 철학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철학이 빈곤하다. 정말 비극적인 얘기입니다. 자기 철학이 없다는 말은 아무런 소명의식이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정치를 오직 입신양명의 기울이기니 여기에 자기 희생이니 하는 정치의 본령은 눈을 씻고 봐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비정상적인 정당으로 이해를 합니다. 민주당은 사당화가 완성이 된 당입니다. 이미 70년이 훨씬 넘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이런 후퇴를 경험하면서도 민주당은 조금 더 반성하는 빛을 보이지 않습니다. 제야에서도 민주당을 박수만 치지 비판하는 사람은 가끔가다 보일 뿐입니다. 사실 선거제도에서 공천을 한다면서 사천을 했다면 그것은 공천권을 남용하여 민주주의 틀을 파괴를 한 범죄입니다. 범죄 중에서 최악의 범죄죠. 게다가 국회가 방탄국회가 된 것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이재명의 방탄국회, 이건 앞으로 역사가 심판하겠죠. 이런데도 어느 누구도 이를 바로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합법의 틀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수의 폭정을 이기면은 그 어떤 제도적 장치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 서울중앙지법 합의 34부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을 재발의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와 그러니까 그 무렵 선고 상황과 충돌하게 되겠습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냐, 김건희의 리스크냐, 여러분 정답이 어디 있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관심을 끌 겁니다. 이제 김건희 특검을 재발의한다 해도 이재명 리스크의 본격화로 인해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말입니다. 민주당은 문자 그대로 이재명이 사당이 되어 있어서 교주 같은 당대표 이재명의 추락에 대비한 그 어떤 플랜 B도 없기 때문입니다. 플랜 B가 없다. 제가 오래전부터 자주 말씀드리고 있죠. 국민의힘도 플랜 B가 없지만 민주당도 플랜 B가 없다. 그래서 이재명의 강성 팬덤 개딸들은 벌써부터 술렁이고 있습니다. 언론은 이재명의 강성 지지층이 조직적으로 담당 재판부에 무죄 선고를 요청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보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 한성진 부장판사가 심리를 하고 있죠. 이 합의 34부 앞으로 9월 25일부터 10월 2일까지 탄원서만 무려 62건이나 제출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겁니다. 김문기를 몰랐다. 이 백현동 부지는 국토부 협박으로 용도 변경한 것이다. 이런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를 두고 개딸들은 이재명은 억울하다고 탄원서를 쓴 것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검찰은 9월 20일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팬카페 재명인의 마을을 중심으로 전 국민 탄원서 보내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재판부 주소와 탄원서 예시문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예시문 내용이 이렇습니다. 정치적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
죄 없는 사람을 음해하는 검찰의 조작 범죄 행위를 재판부에서 올바른 재판 결과로 바로잡아 주시길 부탁드린다. 글쎄요, 도대체 지금 이재명의 정적이 윤석열 대통령입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러면 검찰이 이재명의 정적인가요? 그것도 아니겠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11월 20일 이재명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비 33부. 여기는 김동현 부장판사가 심리를 하는 재판부입니다. 이 합의 33부에도 탄원서가 제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탄원서가 솔직히 무슨 효용이 있을까요? 오직 하나. 그 탄원서를 재판부가 함부로 버리지를 못하니까 기록을 두껍게 만드는 일이 될 뿐입니다. 자, 10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제의를 요구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과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 두 정약 특검법과 그리고 이재명의 포퓰리즘 법안인 지역화폐법이 4일 국회 본회의 제2표결에서 모두 부결이 돼서 자동 폐기가 됐습니다. 이날 본회의는 제가 기록을 위해 말씀을 드리자면 300명 전원이 출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194표, 그리고 반대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 최상병 특검법은 김건희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찬성 194, 그리고 반대가 104, 무효 2표입니다. 그래서 찬성 반대는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화폐법은 찬성 187표, 반대 111표, 무효 2표로서 반대표가 국민의힘 의원 숫자보다 3표가 더 많았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 민주당이 이재명의 말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걸 보면 정말 경탄할 만합니다.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나눠준다는 지역화폐법. 도대체 그 법안의 맹점을 민주당 의원들은 알고나 있는 걸까요? 자, 어쨌든 언론은 김건희 특검법에 바로 4명 이상의 반란표가 있다는 걸 주목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투표를 했는데 104표, 104표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 숫자가 108이죠. 그리고 4표가 적어도 반란이다. 적어도 4표는 반란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들 3개의 법안에 대해 부결 당론을 정하고 표결에 임했습니다. 당론을 정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민주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주는 등 상권 분립에 위배되는 위헌적 특검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검을 사실상 민주당만 추천을 하도록 만들어 놓았죠. 그래서 기소권도 민주당이 영향을 미치겠다. 이걸 드러낸 겁니다. 어쨌든 민주당은 다음 주부터 벌어지는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철저하게 검증을 한 뒤에 11월에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 15일 그리고 25일 있는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두 사건의 선고와 이 특검법 재발의와 이제 리스크가 누가 더 큰지 맞물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를 완화할 목적으로 벌이는 김건희 특검법 쇼는 무한 반복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만 과연 민주당이 최종적으로 승리할까 하는 불투명해졌습니다. 언론은 거대 야당의 방탄용 법안 단독 처리 그리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거기에서 국회 재표결을 통한 폐기 이런 쳇바퀴 정쟁 공식이 계속 반복될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태를 보는 시선은 지금 묘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 한동훈과 윤 대통령의 사이에 엄청난 틈이 생기면서입니다. 한동훈이 독대 요청을 윤 대통령이 매몰차게 거절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지금 윤한 갈등이라고 부르던 거리감을 훨씬 뛰어넘는 간극이 생겼습니다. 한동훈은 드러내놓고 김건희의 석고대죄를 요구하면서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힘을 과시하려 합니다. 검사 생활 20년 동안 윤석열을 주군으로 모셨다는 말이 헛소문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특히 지난 24일 만찬 때 한동훈 당대표가 정무수석에게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다시 요구하면서 이걸 내가 언론에 얘기하겠다고 말을 했죠. 그것이 윤 대통령이 보기에는 이 친구가 이제
자신의 이익이라면 어떤 관계도 다 끊어버릴 정도가 됐구나,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원내 관계자들을 불러서 만찬을 부릴 때 당대표도 초청하지 않았을 겁니다. 윤 대통령은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던 한동훈이 자기 아내인 김건희를 걸고 들어오는 것만은 지금 참지 못합니다. 그는 추경호를 비롯한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를 공관으로 초청해 만찬을 베풀면서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을 속 뺐습니다. 권력의 변화에 민감한 집권 여당에서 대놓고 당대표 한동훈을 나대지 말하며 망신을 준 것입니다. 과연 누가 먼저 문제를 일으킨 걸까요? 한동훈일까요? 아니면 그걸 눈 감아주지 못하고 나대지 말하며 망신을 준 윤 대통령이 더 큰 잘못을 범한 걸까요? 이러니 언론은 지금 윤한 관계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김건희 특검법을 두고 똘똘 뭉치겠지만 야당이 윤한 갈등의 틈을 비집고 또다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한다면 그때는 장담할 수 없다, 이런 취지의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동아일보도 그리고 조선일보도 그런 기사를 쏟아낸 겁니다. 이번 상특검 반란표는 적어도 4표, 국민의힘 102표보다 4표 적은 104표만이 상특검에 반대를 했습니다. 이는 지난 2월 21대 국회 때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첫 번째 재표결 당시 여당 의원들이 사실상 저는 반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진 양상입니다. 당장 이를 놓고 여당 내에서는 굉장히 위협적이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의원 전원이 법안 재표결에 참여할 경우에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을 하면 가결이 되므로 앞으로 재표결이 있다면 모자라는 표는 불과 4표입니다. 윤한 갈등이 계속되면 한동훈계 일부가 가담을 해도 4명 정도는 언제든 변심할 수 있다는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동아일보 등 보수 언론은 요즘 여권 내부의 사정을 보면 상특검 재표결 가결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신문을 읽다가 이게 보수 신문 맞는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민심은 지금 나날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국민은 이미 김건희 여사를 외면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법리적 판단을 한 다음에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로 종결하려 합니다. 이왕 맞을 매라면 일찍 맞는 게 낫다는 식으로 아마 다음 주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불기소 처분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빨리 매를 맞고 말겠다, 뭐 이런 거겠죠. 디올백 수수 사건에서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데 이어 검찰이 봐주기 수사 끝에 이제 김 여사가 면죄부를 받았다는 비판이 더욱 거세질 겁니다. 솔직히 검찰의 이런 처분은 그 때가 참으로 좋지 못합니다. 최근 들어 김 여사는 잠잠하던 호수에 돌을 던져서 파장을 일으킨 것과 같은 오묘한 짓을 했습니다. 그는 얼마 전 마포대교에 경찰관을 건드리고 가서 상황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그 사진들이 많이 나왔죠. 대통령실에서 관련 사진을 언론사에 배포하기까지 했습니다. 도대체 제 정신들입니까? 그 결과 김건희 여사의 아주 비판적인 경향신문 같은 언론은 문제의 마포대교 사진을 김건희 비판 기사에 등장하는 여사의 사진으로 아주 지금 잘 쓰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런 판에 이 점입가경으로 김건희 여사가 총선과 보궐선거의 공천에 개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저는 이를 두고 대통령실의 중대 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필 윤석열 대통령의 대중적 인기가 줄어들 때 알아서 루머가 폭로되고 사진과 통화 내역까지 까발려진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니 여당 의원들로서는 이런 상황에서 특검법에 거듭 반대만 하는 것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이 윤 대통령이 명태균을 두고 명박사라고 불렀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이 명태균을 두고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물론 뭐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은 일반적인 호칭이라고 합니다. 어떻든 명태균이 나서서 보궐선거에서 김영선의 공천을 도왔다. 이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명태균과 김건희 여사가 일단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한 건 맞습니다. 끝까지는 확인이 됐습니다. 물론
김건희 여사가 끝까지 공천에 개입을 했다면 김영선이 컷오프 될 일은 없겠죠. 그러니까 공천에 개입하지 않은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갈등까지 불거지면서 여권이 결속익도 약해졌습니다. 한동훈은 특검법이 한 번 더 넘어오면 어떻게 하겠냐 하는 질문에 기자들에게 미리 얘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여지를 남겼습니다. 아주 묘한 말입니다. 미리 얘기하지는 않겠다. 근데 우리는 그 의미를 모두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행정관을 지낸 김대남이라는 자가 두 번째 스캔들, 김대남 스캔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에 당대표 후보 한동훈에 대한 공격을 사주했다. 그것도 김건희 여사에게 이미 두 번, 세 번씩 문제를 일으켰던 서울의 소리 방송 이명수라는 자를 통해 사주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서 지금 일파만파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유튜브 서울의 소리가 공개를 한 녹취에 따르면 김대남은 서울의 소리 이명수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 이번에 잘 기획해서 한 후보를 치면 여사가 좋아할 것이다. 뭐 이런 표현이 있더군요. 들었다 놨다 한다. 아마 이명수 당신을 보는 김건희 여사의 시선이 바뀔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한 겁니다. 또 이런 녹취록도 공개를 했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에 70억 원대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 가운데 자신을 위해 대권주자로서 조사를 한 게 있다. 쉽게 말하면 국민의힘에서 필요한 여론조사를 하면서 자신이 대권주자로서 적합한지 아닌지 조사를 했다. 그 돈도 국민의힘 비용으로 했다는 겁니다. 기업으로 치면 횡령이자 사심을 가득 차고 있는 것이다. 자, 이런 여론조사를 하니 판문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당 안팎에서는 김대남에 대한 국민의힘 내부에서 진상조사를 지시한 한동훈에 대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한동훈이 진상조사를 지시를 하니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한편 연봉 3억이 넘는다는 SIG 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위원으로 내리꽂힌 김대남의 거취 직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대남을 거기 내리꽂도록 만든 사람은 또 누구일까요? 얼마나 공공개혁을 하지 않았으면 그런 금융기관, 그것도 금융공기업에 금융의 기억자도 모르는 김대남을 권력이 내리꽂을 수 있는 겁니까? 김대남이 전당대회 직전에 나경원 캠프에서 특보로 있었던 것도 드러나서 지금 나경원 또 등달아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나경원은 4일 라디오에서 대표와 측근들이 나서서 이슈를 키워야 하느냐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는 당의 해당 행위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나경원이 말이 이렇습니다. 친한계들이 계속하는 얘기를 보면 꼭 대통령실이 배우인 것 같은 느낌이 들게 이야기를 했다. 민주당 진영이나 좌파 진영이 꾀임에 넘어간 수다. 나경원은 문제의 김대남이 전당대회 당시에 자신의 캠프 특보 역할을 했던 사실은 인정을 하면서도 함께 전략을 논의하지는 않았다. 쉽게 말하면 중요인물이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 말이 이렇습니다. 저희가 캠프 특보 임명장만 한 수십 명 들였을 것이다. 캠프의 많은 구성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전략을 논의하는 것은 극히 일부다. 김대남이 저하고 논의할 그런 위치에도 있지 않았다. 홍준표도 나섰습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한동훈을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기를 비판한다고 당원을 감찰 지시한 것은 정상이 아니다. 대통령도 비판의 대상이 되는 세상인데 한순간 흘러가는 여당 대표가 자기를 비판한다고 감찰 지시를 한다는 것은 좀 생각할 짓이다. 그만하시고 국정감사 대책에 전념을 하시라. 그러자 친한계인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페이스북에 이 홍준표에 대한 반박글을 썼습니다. 그는 당과 정부를 두 번씩이나 치명적으로 고통스럽게 한 좌파 매체와 결탁하여 쉽게 말해서 서울의 소리와 결탁하여 사주를 하는 녹취가 나왔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봉 3억 원에 제네시스 관용차를 받는 신의 직장을 가서 탈당을 하는 한에서도 사직은 하지 않는데도 이에 대한 진상조사하며 그렇게 한다고 해당 행위고 쫌생이 지시를 비난한다. 친한동훈계 의원들은 김대남의 배후를 밝혀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나경원 캠프에 있었던 게 타깃이 됐습니다.
김종규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라디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산에서는 김대남이 상급 행정관에 불과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전직 의원급이나 갈 수 있는 보증보험의 상임감사 자리에 갈 수 있는지 의문이다. 그러면서 김대남의 사퇴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온 나라가 시끄럽게 됐는데 아직 사퇴를 안 하고 있다. 도대체 왜 뭘 믿고 사퇴를 안 하고 버티느냐. 김대남 녹취록을 둘러싼 의혹이 내부 갈등으로 번지자 대통령실은 김대남을 향해 거취를 압박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김대남이 자리를 유지하는 걸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느냐. 스스로 자기 거취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그러자 지금까지와의 태도와는 달리 김대남은 변명에 나섰습니다. 그는 입장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 출신으로 SGI 서울 보증보험에 들어갔다거나 내가 여러 군데 중에 한 군데를 찍어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본인이 찍어서 가장 좋은 데를 갔다. 이건 본인이 자랑을 했다고 그러죠. 진실이 어디에 있을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된 주요 증인들이 이번 국정감사에 앞서서 해외로 출국을 하거나 불출석 사유를 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야당인 민주당은요, 오직 타깃은 김건희입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에 연관되었던 숙대 전 총장, 그리고 국민대 교수, 이런 사람들을 모두 국감증인으로 다시 부른 겁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증인으로 채택된 장윤검 전 숙대 총장과 그리고 김지용 국민학원 이사가 각각 9월 29일과 28일 그런데 해외로 출국을 해버렸습니다. 장윤검의 경우에 숙명여대도 그의 출국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이번 국감 출석은 또다시 불투명하게 됐습니다. 김 여사의 논문 위조와 연구 부정 의혹과 관련해서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설민신 교수도 교육위에 개인 건강상 요양이 필요하고 가정사가 있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작년 국감 때도 여러 이유로 불출석했습니다. 얼마나 괴로우면 해외 출국까지 하면서 증인 노릇을 하는 것을 피하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 표절은 원래 자신감이 없는 자들이 벌이는 행각입니다. 그까짓 하기가 무엇인데 논문 표절을 했다는 말까지 들어야 하는가요? 지금까지 전우책이었습니다.